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박평 박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책처방 여름 특집, 여름휴가 특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 때 읽으면 좋을 법한 책. 이제 지난 시간에는 피에르 르메트리의 장르소설 3부작, 카미유 형사를 주인공으로 한 3부작 이렌, 알렉스 카미유를 제가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박평이 요즘에 20대, 30대 독자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작가 중에 한 명인 김금희 작가의 첫 장편 경애의 마음을 추천을 했습니다. YG 무슨 책 가져왔어요? YG는 당신이 YG. JYP 무슨 책 가져왔어요? 네. 자, 과도한 독서는 저렇게 사람의 기능을 약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책은 사실 두 분이 한국 소설, 외국 소설을 잔뜩 들고 온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하고 저마저 소설책을 들고 오면 너무 이게 편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딴 거 뭐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JYP가 그나마 좀 YG보다 전문성이 약간 있는 분야인 여행 쪽으로 특이한 여행 관련 책을 두 권을 갖고 왔는데요. 하나는 최근에 나온 조선 여성 첫 세계 일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쓴 사람은 그 유명한 나혜석. 나혜석이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땐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다간 한국의 여성 중에 한 명인데 드라마나 영화를 안 만들어줬죠. 네, 드라마나 영화나 심지어 소설로도 단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는 참 신기한. 박평 출판사에서 나혜석 관련 책이 한 권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작년에 나혜석 글 쓰는 여자의 탄생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은 이제 나혜석 작가의 글들을 좀 선집 형태로 구성해서 낸 건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죠. 네. 평전이 아니라 나혜석 본인이 쓴 글들을 집에서 낸 책이군요. 이게 장영은 연구자가 이제 선별해서 묶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나혜석이라는 사람은 1896년생입니다. 야, 1896년.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태어났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동경 유학생이자 최초의 서양 화가. 그리고 최초의 세계 여행을 한 조선 여성. 우리나라 여성 중에서, 그러니까 반도에서 태어난 여성 중에서 처음으로 유럽 땅을 밟은 아마도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혹자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 페미니스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하여튼 본래 이제 화가가 메인이기 때문에 그림은 많이 남겼습니다만 책을 이 생전에 남긴 적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민음사에서 나온 책도 그렇고 이번에 나온 책도 그렇고 나혜석 작가가 여기저기에 써놓은 글들을 이제 좀 재편집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진 책인데 이 책은 말이죠, 그냥 기행문이에요. 정말로 2018년 1월 달에 초판 1쇄가 나온 책인데 아주 얇고요. 진짜로 부산진에서 기차 타고 출발을 해가지고 저기로 만주랑 시베리아를 거쳐서 만주 시베리아 거쳐서 이제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한참 머물면서 뭐 스위스 뭐 여기저기 다니고 그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결국 마지막에 일본을 거쳐서 다시 부산항으로 배로 들어오는 1년 8개월 23일 동안 정말 세계 일주를 한 셈이네요. 세계 일주를 한 그런 겁니다. 일단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행 기간이 1927년부터 29년까지거든요. 27년 6월부터 29년 3월까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20년대 후반에 거의 100년 전에 90년 전에 90년 전이라는 시차가 있고 그때의 조선 여성이 세계를 이렇게 여행을 했다.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되게 느낌이 이상합니다. 요즘 사람이 쓴 여행기에서 똑같이 나올 것 같은 문장들도 막 나와요. 유럽에 가면은 100년 된 건물들도 있고 200년 된 건물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러면 정말 괜찮겠다. 혹시 이번 여름휴가 때 유럽 여행이나 미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여성이라면 더욱더 이 책을 가지고 가서
뭔가 동선이 겹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그렇겠죠. 아니에요. 네. 아니, 동선이 겹치지 않더라도 유럽이나 미국에 처음 가는 분들은 나혜석이 느끼던 것과 자기의 느낌을 좀 비교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서 미술 얘기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나혜석의 그림들도 일부 책에 꽤 많이 한 열 몇 장 실려 있어요. 흑백이고 작게 실려 있어가지고 그림을 감상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미술관 간 이야기도 많이 나오나요? 미술관 얘기도 나오고요. 어. 그리고 뭐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그다음에 영국,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을 이제 여행한 스위스, 미국 이런 식으로 이제 여행을 쭉 했는데 이분이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아버지가 19살 때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일본에 유학에 가 있는데. 근데 싫은 거죠. 이 신여성들은 보니까 그렇게 일찍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못하겠다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학비를 끊습니다. 그때 그러면 요즘 요즘 같으면은 그럼 깨갱하고 이제 돌아와서 결혼할 것 같잖아요. 이분 대차게 이제 그럼 말지 뭐 이러고는 자기가 1년 동안 알바를 해가지고 또 학비를 모아서 학교를 졸업을 하고 결국 결혼은 이제 몇 년 5, 6년 후에 25살쯤 됐을 때 결혼을 하는데 나혜석 얘기들 다 대충 아시죠? 네. 나중에 이혼하죠. 연애 네. 사건도 되게 유명하고 그리고 첫사랑의 비석을 그 남편이 세워준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희한한 그 일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파리 여행 중에 또 어떤 남자랑 만나서 연애를 하는 바람에 그게 나중에 알려져서 이혼당하고 그리고 이혼당해서 뭐 외국으로 가서 그림을 그리고 화가를 살 수도 있었지만은 또 결국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한국에 남아서 결국 행렬병자로 생을 마감하는 이런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데 그런 나혜석이라는 사람의 삶을 알고서 이거를 쭉 보다 보면 계속 그 감정이입이 돼요. 이게 상상이 됩니다. 내가 특히 여성분들이 읽으면 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 시기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걸 경험했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하여튼 그래서 나혜석이라는 사람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책도 아니고 나혜석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책도 아닙니다만 그 인터넷 검색하면은 나혜석의 삶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3.1 운동해서 뭐 감옥도 갔다 왔고 그다음에 임신 출산 경험하면서 아이는 뭐 이 악마다. 그래서 이 모성애는 본능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황당한 그 당시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해가지고 파문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외도 뭐 이혼 등등 수많은 일들을 이제 스펙타클하게 겪으시는 분인데 그런 생애를 조금 알면서 이 책을 쭉 보시면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특히 여름에 유럽 쪽으로 여행을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쭉 한번 읽어보면은 재밌네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이제 여성 문제 이야기할 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통용이 되는 이야기이지만 여성들에게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동권이잖아요. 이게 뭐 항상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고, 네, 이동할 수 있는 권리들이 많이 없었는데 그런 점에서도 그 자유롭게 움직이는 나혜석의 동선이 그냥 동선이 아니라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지표들일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1930년대에 정말 한국 예술 문화가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비약을 이제 담당했었던 어떤 한 단계를 도약시킨 그 주인공들이 바로 저런 인물들이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일일 것 같아요. 네. 이 책 보면 되게 신기한 게요. 전 세계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나혜석의 휴민트. 정말 발이 정말 넓습니다. 그리고 막 가다 이렇게 외국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또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뭐 미국 가면 서재필 박사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의 명사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약간 놀랄 때가 많은데 그 지금의 우리들보다 훨씬 더 글로벌해요. 그리고 정말 자유롭고 네, 사고방식도 훨씬 더 열려있죠. 그래서 어쩌면 100년간 우리가 더 퇴보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나혜석의 이 세계 일주 여행기를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것도 같습니다. 그 뭐 토마스 쿡 여행사를 이용하지 않고 뭐
누가 이렇게 호텔 직원을 이용해서 뭘 했다든지 뭐 이런 식의 표현도 나와요. 토마스 쿡 여행사가 그때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스위스에 가서 이제 경치가 정말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스위스는 큰 나라 사이에 있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과히 할 일이 없어 하늘의 은혜를 입은 자연 경관을 이용해 수입의 대부분을 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강원도 일대를 세계적 피서지로 만들 필요가 절실히 있다. 동양인은 물론이요, 동양에 거주하는 즉 상해 북경 천진 등지에 있는 서양인을 끌 필요가 있다. 그들은 매년 거액을 들여 스위스로 피서를 간다. 강원도에는 삼방약수가 있고 서광사가 있고 명사심리 해수욕장이 있고 내외금강 경승지가 있으니 이렇게 구비한 곳은 세계에 없을 것이다. 야.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나오는. 지금 같으면 관광공사 사장님이 되시거나 맞아. 아니면 큰 여행사를 꾸리거나 리조트 그룹을 이끌 만한 그런 포부가 있으셨던 분인 그렇죠. 거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되게 깜짝깜짝 놀라는, 아니 90년 전에 이런 젊은 여성이 이런 이 문물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이런 게 아마 지금 관광공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같은 거 할 때 이런 얘기 할 것 같거든요. 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얘기 분명히 할 것 같거든요. 네. 하여튼 그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좋아하는 얇은 책이거든요. 아주 금방 읽습니다. 200쪽 조금 넘으니까요. 네. 읽으시다가 뭐 이렇게 나해석의 삶 중에서 뭐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가령 뭐 이혼 고백장 뭐 이런 글들도 썼어요. 네네. 그 글들이 민음사에서 출간된 나해석 글 쓰는 여자의 탄생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같이 읽어보시면 또 얼마나 재밌겠어요. 네, 그런 거 좋아요. 네. 네. 그런- 독서는 연결되는 거니까. 또 그런 네. 깨알 같은 그리고 그 20세기 초반만 해도 나해석은 거의 이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지탄받는 거의 뭐 몹쓸 여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 수원 가면 나해석 거리도 있고 그 무슨 동상이라 그럴까요? 그 무슨 팻말 같은 것도 서 있고 이제 수원이 낳은 위인 중에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더라고요. 네. 야,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여행 갈 때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여행 잠깐 갈 때 맞아요. 말씀드렸듯이 막 가져갈 책이 많을 것 같지만 막상 한 권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은요 약간 불친절해요. 이 사람이 뭐 책을 써서 돈을 벌겠다거나 뭐 독자를 상정하고 뭐 그리고 가이드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같은 여행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조선에 이 글을 읽을 사람 중에. 그러니까 여행 정보 같은 거를 줄 마음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쓰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다, 아마 자기가 나중에 기억하려고 쓰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자유롭게 글을 그게 씁니다. 출간됐던 글들이 아닌 거.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잡지에 실었다거나 이런 글들이 아니라 그냥 일기처럼 쓴 것들을 나중에 이렇게 모은 건가요? 이게 그 책의 설명이 조금 약간 불친절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부 책들은 신문 기사도 있고요. 나해석이 직접 쓴 거 아닌 갔다 와서. 네, 나해석이라는 사람이 세계 일주를 간대더라라는 기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최은희 그 유명한 네. 최은희 기자한테 보낸 엽서 같은 것도 남아 있고 그런데 그 여기 책에 소개해 보면 그냥 여기저기에 써놓은 기행문 21편의 기행문을 재구성했다라고 했는데 그것들이 어디에 실렸었는지 이거는 제가 책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한 권의 기행문 책으로 묶인 원고들이 아니라 네. 여기저기 파편처럼 이렇게 있는 써놓은 것들을 것들을, 잘 네. 편집을 해서 내놓은 책이군요. 네네. 그리고 우리 요즘 이제 현대 문장으로 단어나 문체 같은 거는 많이 바꿔가지고 그냥 약간 예스러운 느낌을 주지만 거의 현대 문장 같은 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좋네요. 네. 참 그 출판사에서 신경 많이 써서 고생해서 만들었겠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YG가 하나 추천하시죠. 네, 그 제가 원래 여름휴가 특집으로 책을 9권을 준비를 해왔어요. 9권? 네, 다 읽은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권수로만 따지면 9권이죠. 근데 지난 시간에 이미 그 카메이 형사 시리즈 3권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6권으로 줄이려고요. 원래 그냥 소개하려고 했던 작가는 2분한테 읽으라고 제가 그냥 톰 롭 스미스가 쓴 차일드 44. 44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차일드 44의 주인공 같은 주인공이 등장하는 후속작의 2편이 있어요. 스크릿 스피치랑 에이전트 6라고 하는
세 권의 책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한 세트로 그냥 다 읽으면 굉장히 좋을 법한 책이거든요. 주인공도 똑같고 등장인물들로 계속 연결이 되고 그리고 또 한 시대를 이렇게 딱 가로지르는 성격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세 권을 같이 읽으면 좋은데 원래 그 책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책은 그냥 나중에 두 분이 혹시 시간이 되어서 읽어본 다음에 좋으면은 따로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제가 두 분을 추천을 해드리냐면 이 톰 롭 스미스가 29살 때 이 차일드 44를 발표를 했는데 그 맨부커상 후보가 됐어요. 예, 노미네이트가 된 거죠.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니까 YG가 좋아하는 취향의 소설이면서도 굉장히 문학성도 인정받은 데뷔작이었다라는 점에서 두 분이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톰 롭 스미스의 차일드 44와 그 후편들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름휴가 특집으로 제가 가져왔던 건또 차일드 44는 그냥 그렇게만 네네네 얘기하고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톰 롭 스미스랑 차일드 44 그리고 차일드 44의 후편 두 편을 그냥 제목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저자 방금 이름이랑 JYP 표정이 그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는 거지 하고 그때 그 반가운 표정이었어. 네. 차일드 44도 두꺼워서 안 샀는데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원래 가지고 온 세 권은 약간 컨셉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거나 혹은 여성들이 연대해가지고 뭔가 위기를 탈출하는 소설을 제가 공교롭게도 올해 들어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 세 편을 여름휴가 특집으로 소개를 하든지 아니면은 한 편으로 이 책걸상 한 편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름휴가 특집으로 제가 방출을 하려고 하는데 한 권은 저희 청취자 중에 한 분이 추천을 하셔가지고 제가 읽어봤어요. 원래 읽을 법하지 않은 책인데 그 유명한 트와일라잇의 스테프니 메이어가 장르 소설을 한 편 썼습니다. 케미스트라고 하는 케미스트. 예. 얼마 안 된 책이잖아요. 네, 그 2017년 7월에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나온 책이에요. 원제도 더 케미스트고요. 우리나라 제목도 케미스트인데 와.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케미스트 진짜 이제 화학자인데 이 여성 주인공의 역할은 뭐였냐면은 비밀 정보기관에 소속이 되어서 그 비밀 정보기관에서 신문을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근데 그냥 신문을 하는 역할이 아니라 케미스트잖아요. 뭔가 약물들을 섞어가지고 자기가 만든 약물을 먹이거나 주입을 시켜서 이제 거짓말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반강제적으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진실을 토로하게 하는 사실은 나쁜 역할을 했었던 여성 주인공인 그거 거죠. 어디서 본 설정인데 뭐 약 먹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진실만 말하게 되는. 네,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알아야 될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됩니다. 그 기관에.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감추면서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도망 다니는 설정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계속 도망 다닐 수만은 없다. 뭔가 끝을 보자. 이러면서 이제 반격을 하는. 설정 너무 매력적인 것 네, 같아요. 네. 진실을 너무 많이 알게 돼서. 네, 맞습니다. 딱 hollywood 블록버스터 같은 맞아요. 할리우드 설정인데요. 블록버스터 네. 같은 설정인데 진짜 속도감 있게 읽히고 그다음에 여성 주인공 너무 매력적이고 중간에 당연히 트와일라이트 작가답게 되게 그 여성들이 읽으면은 좀 콩닥콩닥하게 하는 로맨스도 있고 그리고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한 일행과는 다르게 그 결말도 너무나 유쾌해요. 네, 그래서 그냥 진짜 뭐 스트레스 안 받고 속도감이 있으면서도 매력적인 주인공과 매력적인 이야기의 책을 읽어보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여성 약간 걸크러쉬한 여성의 주인공인. 그래서 이 케미스트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제가 그 1년 전에 서점에서 정말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뒤적뒤적하면서 살까 말까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진 않으셨고. 안 샀어요. 왜 안 샀냐면 한 730쪽 정도 됩니다. 너무 두꺼웠어. 700이 아니 왜 토를 치세요? 아니 정보를 드려야죠. 감안하고 두 권이다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너무 속도감 있게 잘 읽혀요. 너무 속도감 있게 잘 읽혀서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비슷한 종류의 책이에요. 이제 알렉스 마우드라고 하는 제가 약간 주목하고 있는 저널리스트 출신의 영국 소설가가 있는데 그 알렉스 마우드가 쓴 두 번째 소설이 킬러 넥스트 도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 나왔어요. 음흠. 근데 이 책도 런던의 약간 허름한 동네가 이제 무대예요. 런던 남부에 있는 허름한 아파트가 무대인데 그곳에 이렇게 뭔가 되게 고독한 독신 남자, 굉장히 친절한 이란인 망명자, 이제 운둔형 외톨이, 가출 소녀, 그리고 70평생을 그 아파트에서만 산 베스타라고 하는 할머니에다가 뭔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콜레트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들 중에서 연쇄살인마가 있는 겁니다. 여성만 잡아가지고 아, 지금 검색해 보니까 요 책도 표지 보니까 딱 기억나네요. 서점에서 야, 이거 재밌겠는데 라면서 네. 계속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포기했던 책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그 등장인물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등장인물들 중에서 연쇄살인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연쇄살인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악덕 건물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악덕 건물주와 연쇄살인마와 그리고 이 주인공 여성이거든요. 콜레트를 이렇게 옥죄어오는 또 콜레트를 찾아가지고 뭔가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추적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공동의 과제를 안게 되는 거죠. 건물주 그리고 누군지 모르는 연쇄살인마, 그러니까 누구랑 연대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콜레트를 이렇게 옥죄어오는 그 도망자 옥죄어오는 추적군들과 그 다음에 경찰들까지를 피해서 뭔가 사건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깝깝하다. 깝깝하죠. 네. 너무 깝깝해. 굉장히 갑갑한데 정말 그 없는 사람들끼리의 의지할 데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끼리의 그 기막힌 연대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간 유쾌한 영화 같은 걸로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오션스 11 같은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는 이제 약간 악한을 왕년의 도둑들이 합심해가지고 골탕 먹이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풍의 약간 경쾌한 식으로 영화를 만들어도 굉장히 재밌을 법한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유쾌한 소설일 것 같아요. 네, 큰 기대 안 가지고 읽었는데 이게 괜찮더라고요. 예, 스토리도 유니크하면서도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또 소설 전개도 굉장히 빠르면서도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도 결말도 유쾌해서 좋아요. 한 방 딱 매기는 이런 식이라서. 그리고 그 도어 시리즈예요. 마지막은 방금 킬러 넥스트 도어를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온 책은 그 B.A. 페리스라고 하는 이분도 영국의 여성 저자인데 비하인드 도어라고 하는. 저도 이 책은 재밌게 읽었어요. 아, 재밌게 네네. 읽으셨어요? 예, 비하인드 도어도 굉장히 좋아요. 그 남편하고 싸우는 이야기죠. 그거?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알아세요? 그 책도 볼까 말까 되게 관심 있게 쳐다본 다음에 저는 YG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책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책도 그러니까 포기했던 책입니다. 네, 설정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제가 그냥 한번 훑어봤는데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읽었는데 이 B.A. 페리스라고 하는 작가가 대단한 작가인 것 같습니다. 피에르 르메트르랑 비슷해요. 늦가게 데뷔한 분이고요. 원래는 프랑스의 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영국 출신인데 프랑스의 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남편이랑 같이 어학학교,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학원을 차려가지고 학원을 운영을 하다가 이 비하인드 도어를 데뷔작으로 낸 거예요. 한 거의 60 다 돼가지고 처음에는 책을 내주는 출판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킨들에서 자가 출판을 한 겁니다. 근데 3일 만에 10만 부가 팔린 거예요. 이북이. 르메트르보다 데뷔를 더 늦게 했군요. 네, 그렇죠. 3일 만에 10만 부가 판매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종이책으로 다시 낸 거죠. 근데 종이책도 대박을 터뜨렸을 뿐만 아니라 뭐 그냥 약간 장르 추리 소설에 주어지는 상까지도 받으면서 약간 총아가 된 거죠. 그런데 그럴 법해요. 이게 그 앞에서 제가 얘기한 케미스트나 뭐
킬러 넥스트 도어 같은 책이 굉장히 속도감 있고 막 되게 액티브한 책이라면은 이 비하인드 도어는 되게 그냥 독백. 무슨 독백이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부부예요. 근데 남편이 사실은 자기 어머니를 죽였던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은 이제 모르게 집안에다가 그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은 그 여자 주인공을 가둬놓고 거의 그냥 학대하면서 사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점점 다가와요. 어떤 시간이 다가오냐면 기숙학교에 있는 다운 증후군 여동생이 이제 같이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 남자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에다가 그 다운 증후군 와이프 여동생까지 같이 해가지고 자기가 그들을 괴롭히는 생각에 너무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자기와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사실상 책임지고 어렸을 때부터 육아를 해왔던 다운 증후군 여동생을 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막해요. 굉장히 수동적인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반전에 거듭해서 그 사이코패스 남편한테 한 방 먹이는. 그러니까 최초에 그 사이코패스 남편한테 유혹을 당해가지고 그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한 방 먹이는 데까지 이렇게 쭉 과정이 이 소설 나오거든요. 그것도 앞에 두 개처럼 좀 유쾌한 결말입니까? 유쾌한 결말입니다. 제가 그 이렌이 너무나 그 충격적인 결말이기 때문에 제가 균형을 맞추려고 이런 유쾌한 결말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걸 온 더 트레인을 재미있게 보고 그 이후에 이런 심리 스릴러류의 맞아요. 소설들을 막 찾아봤는데 그때 이제 이게 보여서 걸 읽었던 것 온 더 같아요. 트레인 하지만 정말 재밌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걸 온 더 트레인보다 비하인드 도어가 저는 더 나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더 재밌진 않죠. 네? 걸 온 더 트레인보다 더 재미있진 않죠. 더 나았다가 비하인드 도어가요? 네. 더 재밌어요. 진짜? 저는 더 재밌었어요. 왜냐면 저는 걸 온 더 트레인은 약간 억지 같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뭐 왜 저는 그 말하는지는 알겠어요. 네. 저는 제 취향은 걸 온 더 트레인 쪽으로 더 기울었는데 아, 둘 다 읽었으니까. 네네네. 그거는 이제 걸 온 더 트레인이 갖고 있는 조금 더 모호하고 약간은 문학적이라 할 수 있는 설정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 결말도 약간 네. 여운이 있잖아요. 네네. 걸 온 더 트레인은. 네. 근데 비하인드 도어는 끝까지 막 조마조마하는 게 있어요. 조마조마하는 게 있지만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걸 온 더 트레인이라고요. 네. 네. 혹시 그걸 찾아보실 분들을 위해서 네. 그것도 우리 셋 다 봤는데 언제 한번 제대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걸 온 더 네. 트레인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걸 온 더 트레인을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 그런 좀 이렇게 가슴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심리 스릴러를 재밌게 보셨다면은 비하인드 도어도 재밌게 읽을 수 있고요. 마침 또 비하인드 도어의 B.A. 페르스가 이제 그 비하인드 도어 이후에 새로운 책을 냈거든요. 그 새로운 책 제목이 브레이크 다운인데 그게 그것도 봤어요? 그게 최근에 나왔어요. 아. 그건 그것도 아직 봤어요? 읽어보진 못했어요. 다행이다. 조금 덜 재수없네. 지금 이 많은 책들 비하인드 도어는 뭐 보통 두께인데 케미스트나 넥스트 도어 킬러는 꽤 만만치 않은 두께인데 이런 책을 어떻게 다 읽어요? 아무리 본인이 뭐 출판 담당 기자도 했었고 지금도 책만 읽는 근데 기본적으로 직업이지만.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원래 나도 좋아해. 책을 네. 읽는 사람들이 더 읽어요. 네. 계속 속독합니까, 읽으면 속독? 읽을수록. 아니 속독 같은 거 안 합니다. 혹시 뭐 이렇게 우리는 모르는데 요약 출판사- 서비스. 막 A4 한 두세 장으로 이렇게 딱 요약해가지고 마치 읽은 것처럼 뭔가 구라를 칠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거 이용하는 아니 거 그렇지 아니에요? 않아.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다 봤어요? 진짜 봤도 당연히 그냥 이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려면 보지 않고서는 하기 힘들죠. 그렇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음. 제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재밌어요 막 이럴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 많은 책을 하루 종일 책만 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 당연히 글도 그렇진 많이 않죠. 쓰고 막 어디 네. 가서 강연도 하고 우리 방송도 녹음하고 네, 아이도 봐야 되고. 아이도 봐야 되고 밥도 하고 다 하는데 네. 그러니까 책 읽을 수 있는 건가 봐요. 그렇게 할 수 네, 읽을 수 있는데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못 읽겠던데 그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어쨌든 간에 많이 바쁜 편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면은 읽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진짜 여성 주인공들, 여성의 주인공이거나 혹은 여성들이나 혹은 사회적 약자들이 연대해가지고 되게 악한이나 시스템에 한 방 먹이는 책을 제가 세 권을 그냥 나란히 소개를 했습니다. 케미스트, 킬러 넥스트 도어, 비하인드 도어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자, 잠깐만. 이렇게 다 괜찮다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던지지 말고요. 현실적으로 이거 세 권 다 읽을 수 있는 청취자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근데 약간 색깔이 좀 다르죠.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재밌습니까? 저는 제 스타일은 케미스트가 제일 재밌었어요. 셋 중에서 뭐가 제일 페이지는 잘 넘어갑니까? 케미스트가 페이지는 제일 잘 넘어가요. 제일 유머러스한 건 어느 겁니까? 케미스트랑 킬러 넥스트 도어가 비슷하고요. 제일 문학성이 뛰어난 건 어느 겁니까? 비하인드 도어. 자, 청취자분들의 선택에 도움되는 질문 던져봤습니다. 네, 약간 비하인드 도어는 조금 정적이죠. 자, JYP가 제일 좋아할 것 같은 책은 뭡니까? 셋 중에? 셋 중에 JYP가 제일 좋아할 것 같은 책은 비하인드 도어 같아요. 그 BC BC. BC 책 두 분 다 좋아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BC 계열은 비하인드 도어인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세 권 중에서 최소한 한 권이라도 따라가서 읽어보도록. 그러니까 킬러 넥스트 도어는 약간 좀 덜 수다스러운 스티븐 킹 같은 느낌이고요. 그것도 매력적인데요. 그리고 덜 수다스러운 스티븐 킹. 그리고 케미스트는 진짜 그냥 스테프니 메이어가 첩보 소설이나 이런 그 스릴러 소설을 쓰면 이렇게 쓰겠구나. 할리우드 영화로 만들어줘도 그냥 그대로 할리우드 영화로 갖다 놔도 괜찮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케미스트는 보고 나면 남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재밌는 만화책 보듯이 막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유쾌하죠. 유쾌한 감정이 남죠. 그러니까 여름 휴가용으로는 어쩌면 제격일 수도 있죠. 자, 시간이 뭐 상당히 많이 지나서 세 번째 편 또 해야 되는 거의 뭐 그런 수준인데. 네. 박평 준비한 거 네. 추측하시죠. 네네. 저는 여러모로 되게 두 분이랑 오늘 다른 책들인 것 같아요. 길이도 굉장히 짧은 소설이고,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뭐 나해석, 그리고 걸크러쉬, 약간 여성 친화적인 작품들이 많은데, 저는 오늘은 이제 노인 혐오를 다루는 소설이에요. 이 책은 우리가 지난번에 편혜영 작가 죽은 자로 하여금이라는 소설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 현대문학에서 출간되는 핀 시리즈 첫 번째 작품이었거든요. 그 중편 소설만 내는. 네. 근데 오늘을 제가 가지고 온 소설은 박형서 작가의 당신의 노후라는 소설이고, 그 시리즈의 두 번째 책으로 나온 책이에요. 저 이 책 소문 들었어요. 네, 짧아요. 진짜 짧고 이 박형서 작가는 사실 한국 문학계에서 그 형식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소설을 쓰는 작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사실 대중적인 호응이 높다기보다는 평론가들이라든지 뭐 학자들 그리고 문청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호하는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굉장히 실험적이라거나 막 난해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이게 올해 상반기에 읽은 책 중에서 저한테는 제일 좋았던 소설이어서 가지고 왔고, 아주 거칠게 요약하자면 그 초고령 사회의 노인 혐오를 다루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14년 뒤인 2031년 이때가 시간적으로는 배경이고요. 이제 그때 이제 80세 이상 노령 인구가 지금 전체 인구의 한 40%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 딱 기본적인 설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노인 세대 그리고 청년 세대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하고 뭐 갈등이라고 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증오와 배척이 기본적인 정조를 이루거든요. 이제 이런 사회다 보니까 국민연금 공단이 국정원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노령연금 타가는 사람들은 설정 재밌다 이거.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막 죽이고 이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은밀히 처단. 맞아요. 연금 수급자들을 관리하고 사찰하고 궁극적으로는 외곽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어떤 숨겨진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처럼 외곽 공무원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수급자들을 조직적으로 살해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 외곽 공무원으로 한 40년 동안 일을 하다가 딱 은퇴를 하고 이제 은퇴하고 얼마 안 된 백수 경력이죠.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아내가 있어요. 근데 이 아내는 오랫동안 폐 질환을 이제 알아왔어요. 그리고 이 아내가 얼마 전부터 100% 수급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살해 대상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거 대상. 오랫동안 평생을 바쳐서 일해온 그 조직의 동료들이
자기의 아내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 거고 이제 이 주인공은 그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고군분투하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되게 아이러니하고 푸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야. 매력적인 설정이고. 네. 그래서 저도 그 편혜영 작가 특집을 할 때 죽은 자로 하여금보다 요거 하고 예, 싶었어요. 당신의 노후를 더 읽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게 설정이 매력적이잖아요. 현대문학에서 요 핀 시리즈 네. 요거 한 달에 한 권씩 매달 25일인가에 출간하는 네, 네.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네.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지금 기대됩니다. 현대문학의 전제를 하고 출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제를 펑크내지 않는 이상 아마 일정에 맞춰서 책이 나올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작품으로 김경욱 작가가 또 책 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5월 25일 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6월 6월 25일 날 책에 또 뭐가 나왔겠죠. 그게 김경욱 작가 거울 보는 남자라는 책이 나왔고 아마 다음 달에 김경욱 작가요? 동화처럼의 그 맞아요. 김경욱 작가. 네, 네, 네. 아, 그 작가예요. 오랜만에 듣는 네, 이름이네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이 짧은 소설인데도 그 짧은 소설이고 사실 아주 문학적인 작품을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막 심리 스릴러라든지 막 그 뒷장면을 막 예측할 수 없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 되게 팩트처럼 기사처럼 건조하게 자살한 노인들의 이야기들이 툭툭툭툭 나오고 요 혹시 영화화 가능성 있습니까? 영화 가능성이 각색을 조금 더 한다거나 하면? 있을 있을 수 있을 있겠죠. 것 근데 같아요. 완전히 각색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네네. 그 그 설정만 가지고 와서 번역해서 일본에 팔면 어때요? 좋죠. 일본 사람들이 더 관심 있게 볼 수도 있는 근데 소설 같은데 내용은 박평이 현대문학사 직원도 아닌데 왜 그러니까요. 박평을 빤히 제가 보면서 그렇게 추궁하듯이 왜 아직까지 출판을 하지 않고 있냐는 듯이 아니 왜 의견을 물어보는 왜 영화는 안 하고 있니? 왜 일본에는 소개를 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있니? 이런 식으로. 아니 이제 저는 계속 독자 청취자 입장에서 저거를 볼 건가 말 건지 네. 간을 보는 거니까요. 아, 나 보고 싶어요. 보고 싶네요. 그리고 그 JYP나 저나 관심 많은 주제잖아요. 그러게요. 이 노령화 주제. 우리 고령화 관련해 노령화 고령사회 관련해서도 좋은 책들 많은데 아니 그런 그리고 것도 언제 소개도 한번 몇 번 하죠. 했었어요 저희가 뭐 네. 치매 노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책 소개 안 한 책도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소설은 제가 계속해서 조금 덧붙이게 되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분량이 짧아요. 그래서 이야기들이 길게 진행이 된다거나 막 디테일하게 장면들이 묘사가 된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읽고 나서 읽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의미를 찾아야지 좋은 소설이고 근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소설들이에요. 형식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하다가 말했지만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근데 그냥 그걸로만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 같지만 또 그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 이야기들이 계속 교차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앞뒤들이 막 섞이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YG 스타일이면 딱 400쪽으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장르 소설로. 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짧게라도 제목이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이한 여행 관련 책. 올해 초에 말이죠. 문학관 여행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김미자라고 하는 수필가가 우리나라의 곳곳에 있는 문학관을 이 책 표지에는 38곳 이야기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아무리 세봐도 39곳이거든요. 왜 38곳이라고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줄였을까? 그렇게 아무리 두 번 세 번 확인했는데 39곳이고요. 그리고 두 군데가 한 군데는 이제 2명의 작가, 한 군데는 4명의 작가가 있어서 작가 숫자로는 44명, 문학관 숫자로는 39개의 문학관을 실제로 다 가보셨어요. 전국 곳곳을. 그래가지고 사진과 함께 여기 문학관에 갔더니 이런 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작가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소개를 했는데 전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문학관이 많은 줄 많죠. 몰랐습니다. 좋은 문학관들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나중에 다시 다 뒤져가지고 언제 생겼는지를 써봤어요. 그랬더니 다 2000년대 그 중반부터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막 전국에 문학관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국에 문학관들이 생겨가지고 네. 지자체에서
도서 목록 선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음. 그 자기 문학관 그 지자체에 있는 문학관 작가를 꼭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또 굉장히 그러게요.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훈훈한 미담이나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그런 일이 생길 정도로 전국 곳곳에 그런 문학관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은요 한 몇 쪽이죠? 한 두툼한 것 같은데요. 350쪽 네. 정도 되는데 사진이 한 3분의 1 이상 차지하고요. 하여튼 39개의 그 문학관들을 쭉 써놨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챕터를 나눠놔서 이 책을 사시면 일단 우리 동네 뭐 무슨 문학관이 있는지를 쭉 한번 일별하시고 그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작가 혹은 가장 건물이나 전시품이 좋은 문학관 같은 걸 일단 한두 군데 가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지방도 가끔 다른 지역도 가지 않습니까? 갈 때 여행 계획 세울 때 이 동네 가면은 이게 콘도만 있는 게 아니라 요런 문학관이 있었네 이러면서 이제 한 번쯤 살짝 한 짧은 여행길에 사실 문학관 가가지고 막 7시간씩 머물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1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 보내면서 아이들도 같이 가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12, 13, 19, 2004, 2014, 2005, 2006, 2013, 2003, 2013, 2002, 2002, 2010, 2012 다 이런 연도에 쭉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동네마다 이런 거 만드는 게 약간 유행인가 이런 느낌도 들고요. 제가 가본 데는 세 보니까 그래도 한 대여섯 군데는 있더라고요. 그래도 39개 중에서 나머지 못 가본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곳들 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윤동주 문학관이라든지 김수영 문학관 같은 데는 한번 가봐야겠다. 윤동주 문학관 안 가보셨어요? 저는 김수영 문학관 안 가보셨어요? 이 여행 좋아하는 JYP의 반전. 아니 봐봐 윤동주 문학관도 2012년이고 김수영 문학관도 2013년이에요. 5, 6년 사이에 안 가볼 수도 있지 뭘 그래요. 김수영 문학관에 있는 그 글자들 있잖아요. 그 교정 제가 봤어요. 그래요. 오타를 찾아야겠다. 가서. 진짜 좋아요. 진짜. 그래요. 네. 네. 생각보다 다들 너무 모던하고 이렇게 구성들도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이게 쭉 사실 모든 문학관을 다 꼼꼼하게 읽진 않았어요. 뭐 작가 큰 관심 없고 별로 후져 보이면 좀 넘기고 그랬는데 이 39곳 중에서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 윤동주 문학관입니다. 건물이나 건축적으로도 되게 특이하게 네. 재밌게 꾸민 것 그리고 같더라고요. 윤동주 문학관은 TV에도 몇 번 나왔어요. 네. 무한도전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도 몇 번 네.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반성합니다. 전 제가 가봤던 데 중에서 제일 좋았던 데는 통영에 있는 박경리 문학관이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거기는 같아요. 굉장히 유명하죠. 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 소나기 마을 황순원 문학촌 거기는 진짜 크잖아요. 가보면 맞죠. 깜짝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어디가 좋던가요? 저 가보실 때? 그리고 하동의 이병준 문학관은 네. 뭐랄까 그냥 자연이랑 그 문학관이 하나 같아요. 네. 그래서 거의 안팎의 구분이 이렇게 없을 정도로 조경이 되게 좋았던 곳. 저는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 이병주 소설 나름 재밌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 하여튼 저 문학을 좋아하셔서 책 읽는 거 좋아하셔서 우리 이 책걸상 들으시는 분들은 요거 보면 문학관 39곳 중에서 최소한 3곳은 여기 한번 꼭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떠나는 문학관 여행. 네, 좋은 책이더라고요. 올해 1월에 나온 책이네요. 네네, 새 책입니다. 함께 떠나는 문학관 여행. 제목을 안 말씀드리지 않았었군요. 네, 함께 떠나는 문학관 여행. 그래서 문학관 여행이라고 하나. 함께 떠나는 이 글자가 작아가지고 함께 떠나는 문학관 여행이라는 노안이 책입니다. 오셨어. 네. 노안이. 자 오늘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두 분은 뭐 더 준비해 오신 건 없으세요? 전 사실 한 권이 더 있긴 한데 제목만 얘기하죠. 네. 아깝지만 네, 나중에 기약을 하더라도. 제가 미님사 책을 사실 뭐 여간에서는 막 밀어넣기를 하지는 않는데 그 최근에 김혼비 씨가 낸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라는 에세이가 나왔어요. 자 우아하고 호쾌한 호쾌한 여자 축구.
아, 이 제목 좋은데. 아, 그거 네. 잠깐 소개해요. 네. 축구를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공은 한 번도 차본 적 없는 작가가 네. 이제 축구팀,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클럽 같은 것들 있잖아요. 취미 축구하는 그런 축구팀에 들어가서 이제 3년 동안 겪은 일들을 쭉 이제 축구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실제로 있었던 네, 일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어. 담아낸 에세이고요. 근데 이 작가가 재밌는 건 뭐냐면 되게 초개인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되게 소심하고. 근데 축구는 팀 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안 맞는 부분들도 많겠죠. 그래서 사실 축구 하나하나 배우면서 시키는 거 엄청 열심히 하고,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지 남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되게 열심히 하면서 사실 축구를 매개로 이제 인생에 대한 어떤 통찰도 이 얻고 뭐 이런 과정들 담아낸 에세이. 김혼비라는 이 작가는 네. 여성이겠죠, 당연히. 여성이에요. 네. 네. 아세요? 네. 혹시 이 책을 직접 이 책- 만들었어요? 아니 저희 팀에서 나왔는데 저희 그 서효인 시인이 네. 기획을 해서 출간한 책이고 저는 이제 작가님을 몇 번 봤죠. 근데 오. 얼굴을 노출을 하진 않으셨어요. 목소리는 노출됩니까? 목소리는 노출 안 이거 하신 것 약간 같아요. 월드컵 시즌에 맞춤해서 나온 책이군요. 그렇죠, 맞죠. 늦었네요, 근데. 네, 그때 맞춰서 나왔어요. 월드컵 시즌에. 네. 요것도 우리 저 YG랑 JYP 좀 검토해 봅시다. 네, 네. 재밌으면은 아주 재밌는. 아니 이거 에세이. 재밌는 것 같아요. 작가분 이 말씀도 잘하십니다. 작가분 말씀 잘하셔서 인터뷰도 곧잘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많이 노출은 안 되는. 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어서 그 팀 이야기들도 다 실제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미디어나 이렇게 때 얼굴을 노출하지는 않으시는 걸로 알고 그 있어요. 댓글 보니까 네. 이 책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이 책을 100권쯤 사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다. 누구든지 이 책을 읽고 나처럼 즐거워졌으면 좋겠다라면서 별 5개 둔 그 독자도 있고요. 작가님 드립하고 다니세요? 재밌어요. 이게 모시고 축구에 싶은데. 대한 네. 축구에 대한 지식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방출하는데 그것들을 되게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풀어내고 있어요. 관심 가는데요. 관심 가는데. 김혼비는 본명입니까? 아니요, 니콤비 아. 피버비치의 네. 유명한. 네. 음. 가명이에요. 네. 사실 제가 그 여름 휴가 특집에 추천하고 싶었던 책 중에 하나는 서형욱의 유럽 축구 기행인데요. 나온 지가 벌써 13년인가 12, 13년 됐더라고요. 못 구하죠 지금. 품절이고 도서관에도 잘 없는 책이라서 구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친구 네. 김원빈 여자 축구. 여자 축구. 여자 축구. 예. 여자친구로 들려서 여자친구라고 들렸어요, 나도. 보통 이제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운동장을 다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기퉁이에서 뭐 이렇게 피구하거나 뭐 이렇게 스포츠를 하는데 한 번쯤 운동장을 다 쓰면서 한번 놀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해보는데 아마 이 에세이 읽으면서 좀 대리만족 할 수도 있고 약간 나도 뛰어보고 싶다 이런 좀 생동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평 얘기 들으니까 오랜만에 재밌는 한국 저자 에세이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네, 그러게요. 축구 얘기 나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재밌습니다. 네. 그 저 아내가 결혼했다 이런 네. 책도 그 축구 얘기 없었으면 그 책이 그렇게 재밌었을까요?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네. 네. JYP도 한 권. JYP 그만할래요. 아니 저는. 기량의 시간 지났는데. 아니 저 됐어요. 네. 다음에 또 제가 저 독서력이 제일 일천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킵해놨다가 다음번에 또 처방 같은 거 낼 때 써먹으려고 그만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올해도 여름휴가 특집을 박평 모시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얼추 권수로만 따지면은 열몇 권 한 것 같은데. 맞아요. 한 9권 정도.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나온 다른 책들까지 하면은 10권 좀 넘게 오늘 네. 소개가 된 것 같은데 반칙이죠. 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책을 소개하는 건. 네, 시간이 없으니까 책 리스트는 정리해가지고 포스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